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선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환 위기를 자초하는 최악의 패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환율 급등세를 잡겠다고 보유외환을 매각하는 겁니다. 환율 급등세를 잡겠다고 보유외환을 매각하는 것. 외환위기 초기 단계에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외환 위기를 맞이한 국가들 대부분을 보게 되면요, 바로 그 단계에서 환율 급등세를 잡겠다고, 급등하는 환율을 잡겠다고 보유외환을 매각합니다. 외환 보유가 헐어서 보유외환을 매각하는데요, 바로 이 조치가 본격적인 외환위기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최악의 패착인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진행하기 앞서가지고 이제 환율 그래프 많이 보셨죠? 환율 그래프에 관한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래프 많이 보셨죠? 이 그래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를테면 환율이 1,200원이면 수입이 이만큼이고 수출이 이만큼이 되고, 그다음에 환율은 이 외환 공급과 외환 수요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수입과 수출이 환율이 움직였다고 바로 이 그래프처럼 반응한 건 아니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자, 엄밀히 설명하면 수출과 수입이 환율에 반응한 데에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죠. 오늘 환율이 예를 들어서 1,000원에서 1,100원이 됐다고 오늘 당장 환율이 수출이 확 늘어나지 않죠. 그 다음에 수입이 확 줄어들지 않는 거죠. 시차가 존재합니다.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본 유출이 급증하면 당장에는 환율이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것보다는 훨씬 큰 폭으로 급등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본 유출이 확 늘었다고 쳐서 확 늘게 되면은 환율이 우선 올라가겠죠. 외환 수요가 늘어나니까 환율이 올라가는데, 환율이 올라가서 수출이 늘어나서 외환 공급이 일정 부분 늘어나줘야 되는데 수출이 금방 반응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본 유출에 의해서 외환 수요가 늘어날 때 수출이 당장에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외환 공급이, 수출에 의한 외환 공급은 일단은 늘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자본 유출에 의한 외환 수요만 늘어나기 때문에 자본 유출이 급증하면 단기적으로는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보다 환율이 급등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출과 수입이 환율에 반응하는 데에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당장 반응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자본 유출이 급증하면 당장에는 환율이 제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그려드린 그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것보다는 훨씬 큰 폭으로 급등합니다. 자본 유입이 급증한 경우에는 반대죠. 그죠? 그때는 방향이 반대인 거죠. 당장에는 훨씬 큰 폭으로 급락합니다. 이를테면 자본 유입이 급증했다 하게 되면 이제 환율이 내려가는 거죠.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은 이 수입이 늘어나면서 외환 수요가 늘어나지만 당장에는 수입이 당장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수입에 의한 외환 수요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환 공급만 자본 유입에 의해서 확 늘어나니까 환율이 그래프에서보다는 급락을 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자본 유출이 급증하면 당장에는 환율이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큰 폭으로 급등을 하는 겁니다. 이 점을 먼저 설명드리고, 자, 외환위기 조짐이 생겼습니다. 즉, 외환위기 조짐이 생길 때는 보통 국가신용도 하락 요인이 발생하는 거죠. 국가신용도 하락 요인이 발생하면 자본 유출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자본 유출이 급증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대개의 경우 그 나라의 외환 당국은 환율 폭등 잡겠다고 보유외환을 대거 매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국가 신용도 하락 요인이 발생해서 자본 유출이 급증할 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보유외환 헐어서, 외환 보유가 헐어서 외환 보유 속에 있는 보유외환을 외환시장에 내다 팔면 그 환율 올라가는 거 금방 잡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런 나라에서는요, 이 단계에서는 그 위정자, 뭐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그리고 또 정책 당국자, 이를테면 경제 장관들이나 중앙 총재 이런 분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종전까지 정책이 뭔가 잘못돼서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들은 부인합니다. 종전까지의 정책은 잘못되지 않았고, 그렇다면 환율이 급등하는 것은 외국 자본의 환투기 때문이다. 꼭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자기네가 잘못했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생각도 안 합니다. 항상 남 탓을 해야죠. 예, 남 탓. 바로 외국 자본 탓입니다. 외국 자본의 환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분들은. 그리고 또 어떻게 인식하냐면 따라서 외국 자본의 환투기이기 때문에 이 투기 세력을 제한만 하면 돼. 그러면 보유한을 대거 매도하게만 하면 이 투기 세력이 제압이 된다. 그러니까 보유한을 대거 매도하게만 하면 환율을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고 인식합니다. 환투기 때문에 자본 유출이 많아지는데 그 경우에 보유한을 매도를 하면은 그러면 그 외환 시장에서 외환 공급이 늘어나니까 결국 급등하던 환율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투기 세력이 안 되겠다 그러고 환투기를 포기하기 때문에 환율은 쉽게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중요한 건요, 이런 단계에서는 상당수의 경제학자 그리고 경제 전문가라는 분들이 이 견해에 동조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보유외환 대량 매도는 오히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인 외환 위기를 자초하는 최대의 패착입니다. 본격적인 외환 위기를 자초하는 최대의 패착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수요 공급 법칙. 제가 일전에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실제로 의외로 많은 경제학자, 의외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수요 공급 법칙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 공급 법칙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제학자나 경제 전문가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유외환을 매도하면 외환시장에서 외환당국이 정부나 중앙은행이 외환을 매도를 하면, 이를테면 달러화를 팔면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외환 공급이 늘어나는 거니까 외환 공급 증가합니다. 외환 공급 증가하니까 당연히 외환 공급이 증가하면 상품의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진다. 그죠?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유외환을 매도하면 그 매도는 당연히 환율을 낮출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이 인식이 잘못된 겁니다. 이 인식이 잘못된 겁니다. 네. 어떻게 잘못됐을까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외환시장에서 외환 공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환 공급이 증가했을 때 국제금융시장은 혹은 그 국제금융시장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외환시장의 앞면만을 보지 않습니다. 전면만을 보지 않습니다. 그 뒷면을 봅니다. 뒷면까지 봅니다. 전면이 아니라 이면까지 보게 됩니다. 그 이면을 보면서 외환 공급 증가분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원천이 무엇일까? 원천이 무엇일까? 외환 공급 증가분의 원천. 만약에 외환 공급 증가분의 원천이 수출 증대라거나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의한 것이라면, 수출을 많이 해서 수출이 늘어나서 그것으로부터 수출을 통해서 가득한 외환이 시장에 공급된다. 그래서 외환 공급이 그렇게 증가한 거다. 그렇다면 그 공급 증가분은 환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외환 공급이 증가하면 혹은 외환 매도가 생기면 외환 매도분이 증가하면 환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 봅시다. 그러나 외환 공급 증가의 원천이 보유 외환 매각이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보유 외환 매각이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저 보유 외환을 매각한다.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보유 외환이죠. 들어가 있는 외환이 보유 외환입니다. 그러면 그 보유 외환을 대거 매각한다. 대거 매각하게 되면 외환 보유가 어떻게 됩니까? 외환 보유. 외환 보유고 속에 들어있는 보유 외환을 꺼내서 매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외환 보유고는 급감하는 거죠. 외환 보유고가 급감합니다. 자, 그러면 외환 보유고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보유 외환, 최후의 보루가 되는 그런 외환인 거죠. 최후의 보루인 외환 보유고가 급감을 하면서 점차 바닥을 향해 내려갑니다. 외환 보유고 수준이 바닥을 향해 낮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최후의 보루인 그 외환 보유고의 곡간이 이제 빌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향해 내려가면은 외환위기 가능성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외환위기 가능성, 네, 당연히 높아집니다. 외환위기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증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외환위기 가능성이 증대했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대로 가게 되면 이를테면 이 나라는 곧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될 거다. 그래서 외환위기가 현실화되면, 자, 여러분 저 어떤 나라에서 외환위기가 현실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가 현실했다 그러면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 채권 어떻게 될까요? 헐값되는 거죠. 헐값됩니다. 그 가격 자체가 폭락합니다. 외환위기 맞이한 나라의 그 주가 혹은 채권 가격 폭락할 수밖에 없죠. 가격 자체가 폭락하는데, 이를테면 우리나라 주식이라고 치면 우리나라 주식의 원화 가치가, 원화로 표시하는 우리나라의 가격 자체가 폭락할 뿐만이 아니라 외환위기가 현실화돼서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폭등하고 급등하게 되면 외화 환산치로 이 원화를 계산하게 되면 외화 환산치가 당연히 줄어들잖아요. 원화 표시 가격이 그대로 있어도 환율이 올라가면 외화 환산치는 떨어지게 돼 있는데 원화 가격 자체도 떨어지고 환율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 자체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외화 환산치는 더욱 폭락합니다.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자기네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달러로 계산하는 거죠. 달러로 그 수익 계산하는 거죠. 자, 이대로 가게 되면은 한국의 주식 혹은 채권 휴지처럼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당연히 먼저 자기네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나라에, 이를테면 한국의 그 주식이나 채권 대거 매각합니다. 대거 매각하는 거죠. 여기 써있는 것처럼 그 국내의 주식 그리고 채권을 대거 매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 당연히 폭락하죠. 채권 가격 당연히 폭락합니다. 그렇죠? 네. 우선 이것부터 폭락하죠. 네, 폭락합니다. 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채권 이제 대거 매각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매각대금이 생기죠. 매각대금은 뭐죠? 달러 합니까? 원 합니까? 국내 통화인 거죠. 예, 국내 주식 팔았으니까 그 매각대금은 일단 국내 통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외환위기가 현실하게 되면은 그 이를테면 달러값은 올라가니까 원화의 가치는 헐값이 되고, 그러면 이 원화 그대로 갖고 있으려고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빨리 달러로 바꿔가지고 탈출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매각대금으로 입수한
이 국내 통화를 외화로 바꾸기 위해서, 외화로 바꾸어 탈출하기 위해서 외환시장에서 외화를 대거 사들입니다. 달러화를 대거 매수하는 겁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매각 대금을 달러화로 바꾸기 위해서 외환을 대거 매수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환율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환율 당연히 폭등하죠. 예, 환율이 폭등합니다. 환율이 폭등합니다. 자, 이렇게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 채권 이런 거 팔아가지고서 외화로 바꿔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 유출은 급증하는 거죠. 자본 유출은 급증하는데 이런 국면에서 새로운 자본 유입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자본 유입은 당연히 단절됩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자본 유입은 단절됩니다. 자, 자본 유출은 폭증하는데 자본 유입은 단절됩니다. 아까 그래프에서 자본 유출은 폭증하는데 자본 유입이 만약에 들어와 주면은 환율이 안정될 수 있지만 자본 유입은 더 이상 안 들어옵니다. 오히려 또 자본 유입은 더 이상 안 들어오죠. 단절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 유입이 줄겠죠.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환율이 천정부지로 폭등하면서 외환위기가 본격화되는 겁니다. 환율이 천정부지로 폭등하면서 외환위기가 본격화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외환위기 조짐이 있을 때 혹은 외환위기 초기 단계가 진행되고 있을 때 환율 급등세 저지하겠다고 보유액을 대거 매도하는 것.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인 외환위기를 자초하는 최악의 패착입니다. 외환위기 조짐이 있을 때 혹은 외환위기 초기 단계가 진행되고 있을 때 바로 이겁니다. 이때 초기 단계에서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그 급등세를 저지하겠다고 수요 공급 법칙을 아주 경박하게 아시는 분들의 관점에서 그거 환율, 보유 외환 대거 매도하면 그거 환율 낮출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서 보유 외환을 대거 매도한다면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본격적인 외환 위기를 스스로 불러들인 겁니다. 이 조치가 최악의 패착인 겁니다. 자, 실제 상황을 보여드릴까요? 한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경우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1997년, 이른바 IMF 사태죠. 1997년 10월 말에 발발한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 외환위기 전야에, 그 수개월 전에 그 외환당국이, 정부와 외환당국이 가용 외환 보유고가 39억 달러밖에 남지 않았어요. 39억 달러. 요즘에 외환 보유고 4천억 내외가 되죠.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그런데 당시에 이 외환 보유고, 가용 외환 보유고가 39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9억 달러. 정말로 완전히 바닥에 드러난 거죠. 이럴 때까지 보유 외환을 매도했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다가 어떻게 했죠? 그 결과가 심각한 외환위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간에서 말하는 IMF 사태를 자초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유외환이 있는데 이 보유외환 가지고 그 외환위기를 막아보겠다. 보유외환을 매각해서 외환위기를 막아보겠다는 발상은요. 그 고사성어 내지는 한자 성어로 말씀드리면 당난고철입니다. 당난고철. 여기서 당은 사마귀 있죠? 네, 벌레 사마귀입니다. 여기 이제 벌레 축자가 이렇게 들어있죠? 네, 벌레 축자. 랑도 사마귀 그 랑자입니다. 당랑은 사마귀입니다. 요건 사마귀. 사마귀가 거는 항거하다, 맞서다 이런 거죠. 막아서다. 사마귀가
이렇게 두 발 들고서 그 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아무튼 이렇게 그 두 발을 들고서 앞발이라고 그러죠. 앞발 두 개를 들고서 사마귀가 보통 이렇게 딱 막아서잖아요. 뭘 막겠다고. 그런데 뭐를 막겠다고 그러냐면 이 철은 수레바퀴 철자입니다. 수레바퀴 자국 혹은 수레바퀴. 그럼 이만한 수레바퀴가 자기한테 다가오는데 이 조그만 그 사마귀가 앞발 두 개를 번쩍 들고서 그 수레를 막겠다고 하는 그 형국을 우리가 당랑거철이라고 그럽니다. 당랑거철.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겠다고 맞서는 것. 이것을 당랑거철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보유외환을 매각해서 외환 위기를 막아보겠다는 발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당랑거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여러분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휴식을 취하세요. 저는 곧 돌아옵니다. 영어로는 I'll be back 그러나요? 네, 곧 돌아오겠습니다.